그 자식이 그쪽으로 중지를 세우며 자랑스럽게 행동했지만 정작 그는 보스와 부딪히게 될 줄은 몰랐어. 그 쓰레기를 처리해줘. 1분도 안 돼요. 그들은 그 무모한 자를 추격하며 차를 몰고 갔고 지팡이를 가져와 그는 지팡이를 휘둘러서 바로 내리쳤고 자랑스럽게 웃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표정은 즉시 사라졌어. 그는 단지 중지를 맞대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직후 반대편 차선에서 거대한 트럭이 달려와 다른 물고기를 깔아뭉개고 경찰이 재빨리 사고 현장에 도착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 오토바이 운전자의 머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부하들이 이게 살인사건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하자 보스는 인내심을 잃어갔어. 그녀에게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 그래서 그녀는 도로 옆에 돌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 검사님, 이 돌 보이세요? 내 생각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걸 들이받고 트럭 앞에 넘어졌던 것 같아. 운전자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를 치어 죽였어. 그럼요. 그게 바로 폴란드 경찰의 사건 해결 속도야. 사건은 2분도 안 되어 끝났어. 그는 꿈에서도 도로 옆에 돌이 자신을 대신해 죄를 뒤집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의 이름은 리그로 폴란드의 오토바이 사채업자 갱단에 속해 있어. 작고 잔인한 두목이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용감한 사람인지 절대 짐작하지 못할 거예요. 그날 그는 평소처럼 채무자의 집에 가서 돈을 받으러 갔어. 갑자기 옆방에서 한 여성의 비참한 비명이 들려왔어.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먼저 돈을 받아내는 거였어. 문을 열자마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채무자에게 2대의 강한 뺨을 날렸어. 돈을 챙긴 그는 떠나려 했지만 그 여성의 비명이 계속해서 들려왔어. 그는 여성과 교류하는 폭력적인 남자들을 대부분 싫어한다. 그래서 그는 그 불쌍한 여성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문이 열리자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 너는 누구야? 그 여성을 괴롭히던 남자는 덩치 크고 힘이 셌어.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고 그는 고개 돌리고 도망쳤어. 그가 두려웠을까요? 전혀 아니야. 그는 차 트렁크에서 총을 꺼내고 다시 돌아왔어. 하지만 그의 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어느 날 그는 개인적인 일을 맡게 되었어. 고객은 세무조사관이야. 그는 깡패에게 협박받고 있다고 했어. 그들이 그의 정직함 때문에 돈을 요구했어. 그래서 릭에게 도움을 청했어. 개인적이라 동료 없이 혼자 깡패들에게 갔어. 야, 너희 엄마가 이빨 다 빠진 아들 원하냐? 그 말을 듣고 릭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떠났어. 깡패들은 두려워한다고 비웃었어. 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그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 한 달에 우리는 겨우 몇백 원밖에 벌지 못해. 너는 왜 우리랑 이렇게 위험한 게임을 하려고 해? 그 세무조사관은 꿈에도 그 깡패들이 그렇게 간단히 처리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그는 또 갱단의 조상인 릭을 문 앞까지 불러들였어. 깡패들에게서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어. 그 세무조사관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석유를 거래하고 있다는 거야. 너는 얼마를 원해? 제가 당신과 함께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그 세무조사관의 눈이 반짝였어. 그는 릭과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최소한 그는 더 이상 갱단에게 위협받지 않게 될 거야. 그래서 양측은 함께 큰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는 합의에 도달했어. 하지만 첫 번째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릭의 은신처는 외모가 갱단보다 더 멋진 경찰대장에게 주목받게 되었어. 그는 매우 빠르고 깔끔하게 행동했어. 순식간에 그는 혼자서 릭의 은신처를 평정했지. 하지만 그가 군대를 도와주려 할 때 창문을 통해 한 깡패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쫓아가서 2발의 총성을 울렸어. 그렇게 테프지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 나는 바로 강철 대장이라고 불리는 경찰대장이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 아내의 전화를 보고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시체 옆에 서 있어. 사람은 이미 깨끗이 씻고 향기롭게 준비됐어. 아내의 초대에 강철 대장은 서둘러 퇴근 준비를 했어. 하지만 카메라가 전환되자 릭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어. 맞아, 그는 또 한 번 죽음을 피했어. 하지만 이 사건은 오토바이 갱단의 두목을 격노하게 만들었어. 그는 자신의 부하를 죽인 강철 대장을 처치할 수 있는 자에게 20만 유로의 현상금을 걸었어. 하지만 모든 깡패들이 감히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때 릭은 갑자기 손을 들고 군중 속에서 나왔어. 그들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할게. 강철 대장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릭의 속마음을 모르고 있어. 상금을 받은 후 그는 소방관으로 변장하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했어. 아이언맨을 만났을 때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불 형제들과 함께 그녀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옆 테이블에는 오토바이 갱단이 앉아 있었고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너에게 사형을 선고했어. 어떻게 내가 너인지 알았지? 가장 눈에 띄는 경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대머리에 멋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런 말을 듣자 철강은 즉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찰서의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사건을 상부에 급히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경호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릭은 이 핑계를 대고 오토바이 갱단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철통 같은 암살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목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행동에 나서기 전에 서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계산된 계획 덕분에 그는 단 2개월 만에 석유 밀수로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랑하는 행동은 곧 경찰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를 경찰서로 초대해 차를 마시려 할 때 릭은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했습니다. 얼마야? 세상에, 너 감히 그렇게 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해. 네가 원하는 돈이 얼마인지 말해. 어물어물하지 마. 뭐만? 나랑 은행 가자.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될수록 타락하기 쉽다고 하지만 릭은 그와 반대로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훌륭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그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내일 전고쯤 외곽의 한 폐차장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들은 신속히 출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다음 날이 왔습니다. 릭의 변호사는 각 용병들에게 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잘 연기하기만 하면 돼. 이 연극에서 각자 2만 유로의 보수를 받을 거야. 만약 경찰에 붙잡히면 그 보상금이 추가로 20만 유로가 될 거야. 금방. 또 다른 마피아 갱단이 석유 밀수업을 전문으로 하며 8대의 BMW KF57을 약속된 장소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진짜 전투를 시작하려는 순간 릭은 용병 군대 뒤에서 여유롭게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전투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무장 경찰의 대군을 보고 양측은 급히 무기를 내려놓고 순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경찰서장이 현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용병 군대의 수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총기 사용 허가를 받은 팀이라 선언했습니다. 경찰서장이 불편해져 한 사람씩 점검했습니다. 변호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이 용병팀이 합법적으로 모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왜 저 사람들이 그들에게 시비를 걸러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총을 꺼내 저항한 것도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경찰서장은 급히 마피아 갱단 쪽으로 가서 총기 사용 허가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불법 무기 소지와 조직범죄 조직 참여 혐의로 하루 만에 갱단 전체를 무너뜨렸잖아요. 마피아 밀수 갱단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젊은 놈에게 심하게 당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릭은 밀수업계에서 악명 높은 보스가 되었고 그 용병팀은 그의 돈의 힘에 굴복하여 몇 달 만에 가장 충성스러운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바탕으로 명예의 정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00만 폴란드 즈워티는 9kg이고 총 800kg입니다. 하지만 비록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는 여전히 먼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는 그가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선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양이와 개를 입양하고 병원에서 집이 없는 중병 아이들을 방문하지만 연극이 끝난 후 그는 다시 차가운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병원을 떠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즉시 무례한 트럭 운전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가 화가 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처리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아 앞서 나갔습니다. 이후 그는 한적한 시골길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는 차를 멈추고 나무 조각 하나를 주워 도로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트럭 운전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나무 조각을 트럭에 던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트럭 운전사는 땅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성 경찰이 피해자의 운명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소방차가 달려왔습니다. 그 채 탄 사람은 다름 아닌 사고의 범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여성 경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경찰이 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몇 살이에요? 저는 27살이고 당신은 29살이에요. 데이트하고 싶어요. 릭은 멍해져서 대답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당신을 먹어치우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화면은 릭의 소방차로 전환됩니다. 그 후 두 외로운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상대방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릭은 주지아를 데리고 한적한 땅으로 갔습니다. 주지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에 맡기면 불안해서 땅에 묻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몇백 개의 유리병에 담긴 총 500유로를 구덩이에 숨겼습니다. 두가 그 구덩이에 돈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 도둑 맞을까봐 걱정 안 해? 이 땅은 내 것이니까 돈이 사라지면 너도 여기 묻어버릴 거야. 너 미쳤어? 사실 그 아름다운 경찰은 이미 그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경찰서장이 릭의 진짜 정체가 밀수업자라는 것을 밝혀내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사트다크는 그녀의 이상한 표정을 보고 그녀가 그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경찰서장은 그런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를 감옥에 보내거나 경찰 제복을 벗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릭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밤 근무를 마친 후 그녀는 여전히 릭의 집에 갔고 조용히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릭의 태도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내와 자식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날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극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꺼져, 이년아. 너 나를 뭐라고 부르니? 내가 너에게 나가라고 했잖아, 이년아. 그때 릭의 어머니와 주지아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들어왔고 그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대충 말하자면 주지아는 별로인 여자애라고 비난하며 그들을 즉시 그녀를 데려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주지아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낙인 찍히게 만들었습니다. 릭이 잔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주지아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도대체 너는 나가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지만 주지아가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집을 나서자마자 릭의 아내와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보고 즉시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야? 두 사람이 서로 잤다는 거야. 화면이 세무조사관 사무실로 전환됩니다. 그는 경찰이 곧 릭의 회사에 대규모 급습을 감행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다. 그들은 많은 범죄 증거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내가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릭은 듣고 잠시 생각한 후 동전 몇 개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릭은 변호사와 함께 돌아온 후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너는 12년 동안 줄무늬 죄수복을 입어야 할 거야. 너는 나한테 몇 명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30초가 있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야. 고백할 준비가 된 사람들의 목록을 벌써 다 만들어 놓았어.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으면 꼭 풀려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전문적인 변호사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는 보너스를 3배로 늘릴 거니까. 너희가 털어놓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릭과 그의 부하들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철강이 그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협했습니다. 평생 감옥에 있을 거라 했죠. 하지만 법정에 나가도 유죄로 만들 수 없다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하나의 전략만 있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 변호사팀의 지원 덕분에 판사는 그를 법정에서 즉시 석방해야 했습니다. 나를 수갑 채우고 싶겠지. 하지만 그 감독이 그를 정말로 어찌할 수 없을까? 릭은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처리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을 즉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스스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는 아내를 화나게 하려고 했어. 아내는 가능한 멀리 쫓아내는데 협조적이었습니다. 릭이 자신 뒤에서 바람을 피운 것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오랫동안 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서 롤스로이스 팬텀을 몰고 교도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요. 그는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행동은 그가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간수들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를 구속할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 매달 10,000을 벌고 싶다면 정문으로 들어오라고 해. 젊은 교도관은 그런 말을 듣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 서둘러서 죄명을 만들어내고 그를 안으로 초대했지만 릭이 교도소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에 두목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어. 그가 마르고 약해 보이자 마크는 그를 한번 제대로 혼내주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가 릭의 짐 가방을 뒤지고 있을 때 다른 교도관들이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감독이 15분 후에 사무실로 와서 커피를 마시자고 했어. 그의 부하가 마크에게 이 사람이 바로 부유한 밀수 조직의 새로운 보스라고 말했지. 그때 릭은 그를 지나쳐 마크에게 말했어. 너에게 정확히 1시간 줄게. 뭘 할 건데? 꺼져, 이 자식아. 마크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 이 감옥이냐? 이 감옥 전체에서 그의 미소는 점점 사라졌고 오랜 생각 끝에 그는 결국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고 있어. 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는 급히 릭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러 나섰어. 만약 일자리를 얻는다면 그는 항상 릭을 지키기 위해 곁에 있을 거라고 했지.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 마크, 우리는 좋은 친구잖아. 누가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겠어? 나는 너가 누군지도 몰라. 죽고 싶어? 내가 누군가를 죽여줄까? 제발, 난 살아야 해. 그가 이렇게 아는 척을 하자 릭은 그에게 눈짓을 해주었어. 그의 부하들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지. 하지만 바로 그때 릭의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가 이쪽으로 와서 릭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교도소 소장은 심지어 그를 위해 애완 앵무새를 직접 선택하기도 했어. 마크는 교도소의 두목에서 부하로 강등되었지만 그의 지위는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했어. 그는 감방에서 TV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교도소에 가서 대화할 특권까지 얻었지. 꿈의 사람과 함께한 후 마크는 감옥에서 릭의 가장 충실한 부하가 되었어. 그의 머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았고 비둘기를 통해서 너무 멋지게 보였지. 입술을 물에 섞어서 물은 어디서 가져오지?
그는 한참 생각한 끝에 깨달았어. 릭의 아들조차도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릭은 그에게 일시 석방을 요청하고 임무를 맡겼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임무였어. 다른 고위 관리를 암살하는 거였지. 하지만 그는 뭘 하기도 전에 넘어졌어. 그는 급히 심한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서 남은 황산을 그 고위 관료의 얼굴에 쏟아 부었어. 하지만 그는 그 고위 관리를 죽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튀어나온 채 치여서 다리가 부러졌어. 하지만 릭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전혀 꾸짖지 않았고 오히려 그와 그의 연인을 위한 특별한 데이트를 마련해 주었어. 릭의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문제에 휘말렸으며 3살 아이도 릭의 짓이라 확신했다. 그는 감옥에 있어 괴롭힐 시간이 없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독특한 방법을 쓰기로 합니다. 경찰은 감옥에 쳐들어가 그를 체포합니다. 하지만 하룻밤의 신문 후에도 그들은 릭의 어떤 허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유일한 증거는 다리가 부러진 산성 공격범이지만 릭의 다리에는 어떤 상처의 흔적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그들은 마크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성스러운 부하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준 형님을 배신할 수는 없죠. 그는 스스로 경찰에 다리의 상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는 사형제도가 없어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100가지 이상의 혐의가 있어도 사장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다 받아주실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이제 나는 변호사를 구했으니 경찰은 완전히 손을 놓고 결국 호랑이를 숲으로 돌려보내야 했어. 하지만 릭이 막 출소하자 부하의 갱단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그는 경찰을 죽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갱단의 보상금을 받아서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부가는 그가 릭의 석유 밀매 작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논의한 후 그에게 생존의 길을 주기로 결정했지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500만 유로의 입막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릭은 예상치 못하게 듣고 나서 거만하게 거절했습니다. 부가는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구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폴란드 범죄 세계에서 전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결말이 아니야.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은 에모토 갱단의 대리인이었고 그를 새처럼 키운 여자 경찰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